방관자들아, 이 외침을 들어라. 전봉주는 남은 농민군을 이끌고 노성의 윤씨 종가에 잠시 몸을 쉬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윤씨 종가는 대대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던 양반 지주였다. 처음 농민군은 이 집에 불을 질러 태우려 했으나 전봉준이 만류해 불을 껐다고 한다. 이 종택 바깥문의 석가래에는 지금도 불에 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종가에서는 지금도 전봉준이 사례로 놓고 갔다는 노쇠로 만든 담배통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종부의 말에 따르면 전봉준이 밥을 얻어먹고 나서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소 라고 하면서 사례를 표시하는 마음으로 놓고 갔다는 것이다. 애국심을 호소하다. 공주에서 후퇴한 전봉주는 가슴을 치고 배꼽을 물어뜯어 보았자 통분히 삭을 리 없었다. 그는 조국의 앞날을 모르는 구경꾼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왜 이토록 방관자들이 많은가? 또 협조를 거부하고 방해를 일삼는 자들이 들끓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무렵 전봉주는 11월 4일자로 임금이 전국에 포고한 치규의 글을 읽었다. 참고로 그 글의 요지는 이러하다. 일본 국가가 우위를 중하게 여겨 몸과 힘을 다해 작은 혐의를 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자주 자강의 길을 권고하여 천하에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국가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바야흐로 크게 기강을 떨쳐 그들과 더불어 번갈아 일어나서 동양 여러 나라의 국민을 온전히 하려 하니 이는 진실로 어려움을 이겨 나라를 일으킬 기회이며 위험을 안전으로 삼을 때다. 어찌할꼬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뜬 말을 퍼뜨려 심지어 의거를 핑계대고 감히 난을 일으키는 행동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이웃 나라를 원수로 볼 뿐만 아니라 곧 우리 국가를 원수로 보는 것이다. 그 해가 장차 동양의 큰 국면에 관계가 있으니 이 어찌 천지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우리 정부가 일본 군사의 도움을 청해 새 길로 나아가 모조리 없애려 하니 모든 군사들은 몸을 돌보지 말고 적은 수로라도 많은 수를 치라. 그 내용을 보면 일본군에 협조해 농민군을 쓸어버리라는 지시가 아닌가. 고종이 개화정부의 강요에 따라 이런 글을 포고했을 것은 빤한 사실이 아닌가. 전봉주는 이 글을 읽고 비감스럽기 한이 없었다. 나라와 조정은 이미 빈 껍데기와 다름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봉주는 벌떡 일어나 붓을 잡고 피를 토하듯 적어갔다. 옆에서 비서들이 전봉준의 분놀림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경군과 영병과 이교와 시민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는 고시의 글을 써내려갔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비록 이웃 나라이나 여러 대에 걸쳐 적국이 되었더니 성상의 인호하심을 힘입어 세계의 항구를 열어주었다. 금년에 들어 개화파의 간사스런 무리들이 외국과 손을 잡고 결탁하여 밤을 타서 서울로 들어와 군부를 핍박하고 국권을 멋대로 휘두른다. 또 하물며 방백과 수령이 다 개화의 무리들로 인민을 어루만져 구제하지 아니하고 사륙을 좋아하며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매 이제 우리 동학의 교도가 의병을 들어 외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하여 조정을 청평하고 사직을 안보할세. 매양 의병 이르는 곳에서 병정과 군교가 의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와서 접전하매 비록 승패는 없으나 인명이 피차의 상황이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오. 기실은 조선끼리 서로 싸우자 하는 바 아니거늘 이와 같이 고륙이 서로 싸우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
방금 대군이 서울을 압박하고 있어 팔방이 흉흉한데 편백되어 서로 싸우기만 하면 가위, 고륙이 서로 싸우는 것이라. 일변 생각건대 조선 사람끼리라도 도는 다르나 척외와 척화의 뜻은 같은지라. 두어 글자로 의욕을 풀어 알게 하노니 각기 들어보고 충군 우국의 마음이 있거든. 곧 의리로 돌아오면 상의에 같이 척외 척화하여 조선이 왜곡이 되지 아니게 하고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대사를 이루게 하올세라. 경군, 영병, 이교, 시민이란 일본 침략에 협조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던가. 중앙과 가명의 군대는 명령 계통에 따라 친일 개화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뒷날 구식군대가 일본과 개화 정권에 저항했으나 이 시기에는 저항의 기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전통적 상인들은 쌀과 콩과 소가죽을 일본에 팔아먹으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 때로는 이권을 위해 민씨 정권과도 결탁했다. 이들은 기회주의자가 되어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며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보부상은 소외받는 계층이었으나 부정한 세도가의 빌부터 상행위를 보장받는 대신 하수인이 되어 농민군 탄압에 나서기도 했다. 전봉주는 고시의 글 앞에서 개항 이후 개화 정권이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정황과 경복궁 점령의 과정과 동족인 농민군과 관군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일의 과오를 말하고 서로 뜻을 합해 일본 침략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그리하여 최후에 같은 결의로서 함께 행동할 것을 제의했다. 그 날짜는 11월 12일. 그 명의는 동도 창의소의 이름을 달았다. 끝에 연명의 이름이 보이지 않음은 전봉준의 독자적 결정으로 고시문이 작성되었음을 뜻한다. 이 고시문은 임금이 반포한 지시의 글을 반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내용은 정부에 전달되었겠으나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전봉준의 굳건한 애국, 애족의 의지를 충분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봉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민족의 결집과 단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방관자들은 움직일 줄을 몰랐다. 농민군 소탕전. 전봉준은 노성에서 재기의 결의를 다지고 남은 농민군을 이끌고 놀매로 나왔다. 하지만 많은 농민군들은 전봉준과 길을 달리해 달아났다. 전봉준은 놀묘의 대촌으로 나와 진용을 가다듬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농민군들이 대촌으로 모여들었으나 1000여 명이 지나지 않았다. 농민군은 작은 산인 소토산의 진용을 정비하고 나서 깃발을 세우고 주변 마을에 숨겨둔 무기와 화약을 거두었다. 또 간간히 대포를 놓아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일본군과 관군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분산된 농민군의 토벌에 나섰다. 14일과 15일에 걸쳐 공주 언저리에서 일대 소탕전을 펼치고 나서는 놀매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군은 농민군이 비축해둔 양곡을 빼앗고 농민군 아지트를 분탕질치기도 했으며 농민군의 화약을 공급하던 화약 제조소를 파괴하기도 했다. 일본군과 관군이 소토산으로 진격해오자 농민군은 소토산에서 면마장 거리에 있는 황화대로 옮겼다. 황화대는 백제시대의 토성이 있는 낮은 산에 있다. 이때 여산의 농민군 일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합세해왔다. 농민군은 용기를 내어 전투태세를 갖췄다. 토벌군을 이끌던 이두황은 원조경으로 농민군의 동정을 살피고 그 전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가파르지 않은 언덕에 적병이 사방에 서 있었다. 여러 모양의 총을 번갈아 쏘았는데 그 소리가 각기 달랐다. 천보총은 소리가 넓고 쏘는 것이 멀었으며 후문총은 소리가 가늘고 쏘는 것이 급했으며
화승총은 소리가 비어있고 쏘는 것이 가까웠다. 이들 총을 뒤섞어 쏘았다. 멀리서나 가까운 데서나 날아가는 단환이 좁쌀처럼 흩어졌다. 농민군은 여러 종류의 총을 쏘았으나 대개 헛총질이었다. 관군을 표적 삼아 쏘는 것이 아니었다. 관군을 위협하려 헛방을 쏘고 있었다. 관군은 헛총질임을 알고 요란한 총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면서 올라갔다. 농민군은 행장을 수습할 새도 없이 황급하게 남쪽으로 달아났다. 관군은 총을 쏘면서 시별이를 추격했는데 이때의 전경을 또 이렇게 전했다. 남은 도둑 1000여 명이 여지없이 무너졌는데 새벽 하늘에 별이 없어지는 것 같고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것 같았다. 길에 버려진 총과 창, 밭에 둔덕에 버려진 시체가 눈에 걸리고 발에 채었다. 날이 저물어 관군은 추격을 멈췄고 농민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공주, 논산, 은진, 강경은 평정되었다. 전봉주는 작은 부대를 거느리고 내달려 11월 19일 전주로 들어갔다.